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한반도에 한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단순히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지성과 공감 능력으로 국가의 미래 전체를 설계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꾼 위대한 설계자 세종대왕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극명한 대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왕이 될 운명이었던 첫째 아들, 정말 자유분방했던 양녕대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그늘에 가려서 조용히 책망 파고 들던 셋째 아들 충녕이 있었죠. 사실 그 누구도 충녕이 왕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죠. 이 셋째 왕자, 그러니까 이도의 어린 시절은 어땠냐면요. 그야말로 책과 함께였다고 해요. 책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인 태종이 아들 건강이 걱정될 정도라 책을 몰래 숨겨야만 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어찌 보면 왕보다는 그냥 조용한 학자로 남을 것만 같았던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역사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형이었던 양녕대군이 결국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정말 갑자기 22살에 이 젊은 책벌레 학자 어깨 위로 나라의 무게가 통째로 얹어지게 된 겁니다. 한순간에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자, 그렇게 왕이 된 세종이 딱 마주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소통의 단절이었습니다. 당시 지배층을 빼고는요, 대다수의 백성들이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과연 그는 이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훈민정음 창제. 이걸 그냥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핵심 동기는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너무나 듣고 싶어 했던 한 지도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이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당시에는요, 이 어려운 한자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었던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글로 써서 호소할 방법이 없었고요. 농사를 더 잘 짓는 법 같은 귀한 지식도 배울 수가 없었죠. 이건 단순히 지식의 격차가 아니었어요. 바로 권력의 격차였고, 글자를 모른다는 건 삶의 모든 기회로부터 차단된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로 꼽히는 한글을 창조해냅니다. 자음은 소리를 낼 때 우리 입술이나 혀 모양을 그대로 본떴고요. 모음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라는 동양 철학의 핵심을 담았죠. 배우기는 정말 쉬우면서 쓰기도 편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정말 천재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위대한 혁신에는 저항이 따르는 법이죠. 이 위대한 발명은 당시 기득권에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지식인들은 중국의 문자를 버리는 건 문명을 저버리는 짓이라면서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세종이 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을 위한 자신의 비전을 끝까지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는 점입니다. 세종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자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당장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 같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대를 200년이나 앞서간 기술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글쎄요, 15세기 조선에서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치국이,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우량계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세종의 정부는 무려 600년 전에 이미 전국에서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데이터로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정책을 결정하는 말 그대로 데이터 기반 통치를 실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뭐가 있었냐면요, 백성 누구나 시간에 볼 수 있게 길거리에 설치한 공공의 시계, 앙부일구가 있었고요. 알아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물시계 자경류까지 있었죠. 특히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노비 출신 장영실이었다는 점입니다. 세종이 신분이 아니라 오직 능력만으로 인재를 썼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이렇게 나라 안을 다지고 나서 세종의 설계는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학문과 과학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는 북쪽 오랑캐와 남쪽 왜구로부터 나라의 경계를 지키는 일에도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1419년에는 대마도를 정벌해서 남쪽 바다를 안정시켰고요. 그 다음엔 최윤덕과 김종서 같은 명장들을 보내서 북방에 사군 육진을 개척했죠. 이게 바로 오늘날 한반도의 국경선을 거의 완성시킨 결정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결국 세종의 외교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필요할 땐 단호한 힘을 보여주되 항상 평화를 우선으로 추구한다. 이처럼 강함과 유연함을 모두 갖춘 실용적인 리더십 덕분에 조선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눈부신 업적들 뒤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한 인간의 거대한 개인적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유산은 그가 치른 어마어마한 대가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모든 업적에는 정말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평생의 과도한 독서 때문에 시력을 거의 잃었고요. 심각한 당뇨병과 관절염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죠. 그는 말 그대로 자기 몸을 깎아내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제발 좀 쉬시라고 건강을 챙기시라고 간청할 때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쉬는 동안에도 백성은 쉬지 않는다. 이 한마디에 백성을 향한 그의 흔들림 없는 책임감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남긴 건 단순히 몇몇 발명품이나 정책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쓰는 이 글자,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경계, 그리고 과학을 존중하는 정신까지 그의 유산은 6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의 DNA 속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 걸까요? 아마도 세종의 삶은 권력이란 대체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대답 중 하나일 겁니다.